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설 쓰는 문화기획자 최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좋아요. 네. 항상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독서 동아리 한마당 언제나 제가 약간 혼자 욕심을 내서 욕심껏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사회를 같이 봐주실 스페셜한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 옆에 모시고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해 우수 독서 동아리 쉼 대표 박민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시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구리 시민으로 20년 이상을 이쪽에서 거주를 했거든요. 특히 여기 인창도서관은 저희 아이랑 나이가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인창도서관이 또 개관을 해서 저희 아이를 여기서 도서관에서 정말 거의 여기서 어렸을 적에 여기서 낳고 또 자라고 지금 20살이 된 아이가 도서관을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자주 다니면서 도서관이 너무나 특별한 저희한테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공동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동아리 한마당은 사실 독서의 계절 9월 매년 구리시와 구리시립도서관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책 프로그램입니다. 구리시의 시민과 독서 동아리 회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주인공인 그런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은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고요. 특히 구리시 독서 동아리 등록 및 활성화 사업을 보다 널리 확장하고 알리기 위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 교문도서관에서 3세계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마다 개성은 다르지만 독서 동아리 회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인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오늘 바로 이 북콘서트입니다. 독서 동아리가 만나고 싶은 작가분을 직접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고미숙 고전평론가와 김현 시인이십니다. 작가와 독자가 독서로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약 20분 정도 되시는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이 구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될 테니까요. 그런 아쉬움은 또 그렇게 막겠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으로 소통을 거의 못했어요. 비대면 소통이 많았고요. 그렇게라도 그래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곳의 열기와 즐거움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기분을 이어서 이제부터 독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작가님들을 무대로 모시기 전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작가는 고전 평론가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한백에서 태어나셨고요.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셨고 10여 년간 지식인 공동체 수유너머에서 연구 생활을 하셨습니다. 2011년 10월부터는 감이단과 남산강 학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워낙 저서가 많으십니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공부의 달인, 사랑과 연애의 달인, 돈의 달인, 낭송의 달인, 계몽의 시대, 근대적 시공간과 민족의 탄생, 그리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의 글쓰기 특강, 그리고 기생충과 가족, 핵가족의 붕괴에 대한 유쾌한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현 시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시인님은 1980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의 시 블로우잡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에 해변에서 혼자를 발표했으며 산문집으로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등을 출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두 분 실제로 처음 뵙는데요. 처음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고미숙 선생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현 시인님이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소탈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뒤쪽에서 몰라 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탈함이 정말 또 한편의 감동으로 전 느꼈고요. 너무 촌스럽다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 시인님을 보고 강원도 출신이에요. 네. 예, 김현 시인님은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모두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네. 저는 독서 동아리 북토크라고 해서 그냥 이웃에 진짜 마실 가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파티 막 그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계셔가지고 지금 조금 당황했어요. 예. 이 결례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독서 동아리가 많은 곳이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예. 하여튼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신을 쓰고 있는 김혜원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먼저 해주시고요. 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안내지에 보면 머리가 짧은 그런 사람인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미용실을 자주 못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자연히 그래서 머리가 좀 자랐는데 제가 나고 한 40년 넘게 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언젠가 꼭 한 번은 긴 머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미용실을 안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종의 어떤 시대적 혜택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됐고요. 머리를 좀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좀 풀고 왔고요. 고상해 보이세요. 네, 고상해 보이려고 풀고 왔고요. 락커 같나요? 네, 락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지금 일을 하다가 반차를 내고 서울에서 구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회사에서 월요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데 초대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사무실을 빨리 탈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우선 고전평론가와 현대시인이라는 조합이 참 특별하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과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미숙 작가님은 감이당, 남산강 학원에서 활동하시면서 청년들과 함께 읽고 쓰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김현 시인님은 창비학당에서 기획자로 근무하며 함께 읽고 쓰는 자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쓰는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확실히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분께 함께 읽는다는 것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미숙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30대 후반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태어나서 그냥 무조건 학교 가서 그때까지 읽고 쓰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다시 대학에 가서 다시 이제 학생들을 이제는 가르치면서 읽고 쓰고 만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러면 교수는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읽고 쓰고 사람과 만나고 또 뭐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현장을 직접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연구실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벌써 한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게 그래서 제 이제 중년 이제 노년까지 제 이제 존재가 그냥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읽고 쓰고 그다음에 같이 먹고 또 산책하고 살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오버랩이 된 거죠. 읽고 쓴다는 행위가 저의 수많은 인생의 이제 길벗들을 만나게 해준 거죠. 제가 그래서 네. 그게 뭐 따로 뭐 이렇게 저랑 구별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예. 궁금한 것에 하나가 음. 저희가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읽는 것은 많이 익숙해 있어요. 예, 뭐 주 1회를 읽든 월 1회를 읽든 같이 읽는 거에 대한 공감도 크고 그게 많이 익숙해 있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처럼 그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그 토론한 후기를 남겨서 블로그에다 올리는 정도인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다 골고루 쓰는 것들을 하면 좋은데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니까 자꾸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다. 예. 그런데 다 학교 가면 책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 쓴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듣고 막 음악에 이렇게 빠지면 나도 음악을 처음에는 연주하고 싶다. 기타를 치고 싶다 이러고 그다음에는 나도 음악을 만들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듯이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이제 책을 쓰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엄청 학교를 많이 다니고 너무 많은 책을 접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마음이 항상 거기는 이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런 마음. 그냥 내가 쉬워질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산이 낮아질 때 그 다음에 올라가겠어 이러시면 안 되죠. 히말라야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지금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가죠. 못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초기화가 잘못됐다. 요즘 말로 하면 어플을 다시 깔아야 돼요. 바로 그 이해가 그 됩니다. 안에 읽기만 계속 있는 어플을 백날 돌려봐야 거기 쓰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쓰기 위해 읽는다라고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내가 쓰는 주체가 됐을 때 어떤 신체와 삶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남이 창조한 걸 계속 내가 소비하는 거랑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 요리만 해도 그래요. 계속 얻어먹는 거 하고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일단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고미욱 선생님도 쓰는 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뭔가 괜히 위안을 받게 되는. 저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 기초를 배우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거나 괴롭지 않았어요. 네. 쓸 수 있다면 뭔들 못하랴. 예. 근데 너무 그냥 날로 드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런데 세상에 안 어려운 사람 물론 시인은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날로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안 어렵더라고요. 오, 진짜요? 이런 아니에요. 분들 때문에 이게 아. 글쓰기가 이 글쓰기가 확산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를 한창 대학 때 이렇게 쭉 쓰다가 취업을 하면서 아예 글쓰기를 다 내려놓았었어요. 근데 너무 혼자 서울에 나와가지고 자립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시급한 거예요. 혼자 방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이 좀 약간 사치스럽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내 생활이 너무 불안한데 이걸 써서 지금 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다 내려놓고 그냥 주야장창 읽기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쓰기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가지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떤 시집을 읽어도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떤 시집을 읽어도 보이는 게 뭐냐면 왜 이것밖에 못 썼을까?
그리고 너무- 왜 이 재밌는 내가 생각하는 이 재밌는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는 아무 데도 없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가 됐으면 그냥 내가 써야지. 내가 재밌어하고 나한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오만했구나 이런 것들. 내가 오만했다. 어렵구나. 내가 어렵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고. 근데 어쨌든 쓰기 뭐 읽기 다 좋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어떤 한 순간에는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읽기가 재미없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딱 아는 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쓰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 뒤에 저처럼 다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여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앉아 계시니까 읽는 즐거움도 있으실 텐데 늘 약간 쓰고 싶은 열망이 가슴 한켠에 있으시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혼자 집에서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함께 이렇게 독서하시잖아요. 두 분께도 이렇게 함께 읽고 쓴다는 행위가 이렇게 특히 이제 창빈 항배학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고미숙 선생님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두 분께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읽고 쓴다 해서 거의 함께 산다, 연대한다, 상생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럼 이번엔 김현 시인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북클럽 같은 것들도 실제로 기획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책 읽는 게 되게 좋았던 독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계속 독서 모임을 했어요. 대학 때부터도 그렇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이 어떤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삶에 너무 함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우리가 계속 돈거리고 월급 받고 이거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방울의 어떤 그 구원처럼 혹은 건져 올리는 게 읽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못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읽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삶이나 어떤 그 삶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그걸 가기 위한 어떤 통로 이런 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읽기 모임을 계속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북클럽을 하면서 기획하면서 느끼는 바는 읽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체험을 같이 하는 걸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김연의 뭐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라고 하는 산문집을 한 달 동안 읽는데 그걸 하면서 그 책에 담겨 있는 어떤 뭐 주제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일맥하는 실제 행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한두 개씩 정해가지고 미션처럼 뭐 이 시집을 읽고 난 다음에 혼자서 뭐 밤에 몰래 뭐 낭독하는 걸 녹음해 본다. 뭐 누굴 만나가지고 시 처방전 같은 거를 써서 줘본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체험을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호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책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다 같이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을 책 읽는 와중에 하나하나 미션을 이렇게 좀 깨듯이 하는 게 좀 책이 그냥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쨌든 함께 읽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책에 그 글을 읽는다 이걸 좀 넘어서 가지고 몸을 좀 움직이는 것, 움직임의 하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체험 관련돼서 곰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공부 친구 있어야 된다고 계속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책 읽는 것 그래야 책을 읽는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야 20대, 60대가 친구가 되고 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혼자 책을 읽어도 되는데 왜 같이 읽냐 이랬는데 혼자 못 읽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혼자서 무슨 의미로 무슨 낙으로 책을 읽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책 읽기는 시험 공부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가장 괴로운 노동이 시험 공부 아닌가요? 그거는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다고. 노동을 아주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는 책 자체가 하나의 그 네트워크예요. 누군가 썼고 누군가 읽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고전은 몇천 년을 그렇게 누군가 사람들이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난다는 것은 일단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이 자연, 시공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예요. 살기 위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못 삽니다. 예, 그 코로나를 돈으로 못 이기고 있잖아요.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면 지금 코로나가 사라져 줍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프간에서 철군할 때 뭐 1조 달러인가 들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러고 미국이 철군했다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 돈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해 필요한데 잘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본질적인 거고, 두 번째 그냥 우리가 책을 읽고 좀 잘 이해하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혼자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책을 그렇게 읽은 적이 사실 없는데 읽으면 마지막을 읽는 순간 그 마지막 페이지 빼고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동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나만 또 커밍아웃 했나? 이러는데 다 그렇거든요. 제가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할 때마다 되게 불안했거든요. 기억을 아까 또 글 쓰는 게 안 어렵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읽는 행위는 뇌에서 다 스쳐 지나가요. 근데 함께 읽으면서 나눈 이야기랑 거기에서 오는 체험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읽고 체험을 한다는데 서로 토론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대목에서 감동받았네? 어떻게 이 책에서 저걸 보지? 이것들이 남는 거예요. 몸에 파동으로, 패턴으로. 이 경험이 나를 점점 마음을 열게 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끌어가는 거지 그 정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하나 못하나 이걸로 기준을 삼는 거 그거는 아주 좋은 이제 책 읽기는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고전 평론이니까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고전을 이제 쓰려면 읽고 책 쓸 때 또 읽어야 돼요.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읽고 밑줄을 얼마나 정성껏 그어놨는지 몰라요. 단 한 글자도 기억 안 나요. 이거는 분명히 내 필체인데 이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에 막 커피 자국이랑 막 고추장이랑 묻어있는 한 글자도 세상에 이거는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감동적으로 그 밑줄을 그어놓고 한 글자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지나간 시간에 어떤 상처 이런 걸 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정말 기억하는 거 맞나? 이제 이런 생각,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책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 내용을 남보다 많이 알기 위한 것인가?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잘 살펴보시고 읽는 것 자체가 주는 내 삶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 하나도 못 하셔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건 책을 읽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서 동아리가 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독서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해결돼요.
오, 좋습니다. 예, 기억 못해도 돼요. 음. 세상의 열기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걸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게 이제 정말 실천인데 네. 자꾸 결과에 매달리는 거. 나 기억을 한 남보다 많이 이해를 했냐 안 했냐. 예.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어차피. 예, 하여튼 여기까지 먼저. 네,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을 좀 이어나가 볼까요? 네. 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이 위로가 되네요. 책 읽고 기억 못하는 건 저희만이 아니군요. 고민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위로가 못하신다니까 이상한 와 모양이네. 위로가 정말 많이 되고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자부심으로 느끼는 그런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공통점을 좀 찾아봤어요. 두 분은 중에 예, 강원도? 공통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강원도. 강원도. 네, 맞습니다. 네, 강원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미숙 작가님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고전 평론가세요. 굉장히 유명한 고전 평론가시고 김현시 님도 얼마 전 제주도에서요. 되게 이상한 게요. 예. 고전 평론가 저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게 유명한 고전 평론가가 아니라 네. 그냥 유일한 유일한. 고전 평론가. 유일한. 예, 정정하겠습니다. 유일한 고전 평론가십니다. 네. 그리고 김현시 님도 얼마 전 제주도에서 함께 읽는 고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고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쭤보기 전에 저희 동아리에서 작년에 열하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열하일기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책을 누군가 선택을 해서 추천을 했길래 저희가 딱 사서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야 누구 이거 추천한 사람 그랬는데 함께 읽어보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래서 고전을 읽는다는구나. 저희가 뭐 그때 한두 권 읽으면서 좀 이런 감동을 느끼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한 선생님들 그 두 분께서는 고전이란 무엇이며 또 고전이 현대에도 계속 읽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얘기하세요. 되게 직감하셨죠.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를 저 거원 모자 씨는 어머님이 직감하고 이렇게 먼저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유일한 고전 평론가 옆에서 고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지금 갑자기 느끼고 있지만요. 저한테 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사 다닐 때 안 버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고전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뭐 꽤 오랫동안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옮기기도 했었고 뭐 그런데 근데 그때마다 그냥 다 버려도 이 책은 앞에 한 3장 읽었는데 안 되겠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버리면 그래서 죄 짓는 것 같고 네, 뭔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읽을 것 읽을 같아. 것 같고 내가 한 70이 맞아요. 돼도 읽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다니는 책은 그냥 나한테는 저한테는 고전인 것 같고 고전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남들이 좋다 그래서 뭐 이래서 하기보단 그냥 각자의 이유로 각자 고전을 삼으면 되는 책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고전 읽기를 줌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쭉 앞에 그 강연하셨던 분들이 뭘 했나도 좀 찾아보기도 했었고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대체로 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빠져 있었던 거. 고전 강연을 하거나 고전 읽까 하면 대체로 남자들이 쓴 거 많이 하고요. 백인들이 쓴 거 많이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고전 목록 보시면. 근데 그런 고전 목록이 뭔가 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이 쓴 거, 장애를 가진 분이 쓴 거, 성소수자, 흑인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고전을 골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전은 각자의 고전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고전이라고 목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또 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만의 고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 독서의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유일한 고전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풍자적으로 네. 고전은 물하고 공기 같은 거예요.
물하고 공기가 없이 우리가 그런 곳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아주 근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이 마음에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 지금 여기에 일상을 아주 활기 있게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현대인이 계속 불안할까? 예. 그게 뭐 일자리 때문이고 돈 때문이면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막 여유 있고 막 굉장히 정신이 충만해야죠. 그럼 우리나라 강남은 막 성지가 돼야죠. 막 깨닫고 막 은혜 받은 분들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펜트하우스 같은 거 보니까 거기가 그냥 뭐 아주 지옥의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정신에. 예.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도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문자화된 건 3,000년, 뭐 조금 더 거슬러면 5,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0년 동안의 어떤 지혜의 지혜의 릴레이 이런 거를 거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런 자산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거부하고 다른 데서 막 삶에 그걸 찾으려고 할까?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 누구나 다 막 그런 걸 찾고 싶어 해요. 예,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뭐, 예, 그리고 뭐, 삶의 궁극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걸 질문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깊이 했던 그런 멘토나 어떤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를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자기만의 이제 지도를 그렸거든요. 그게 지금 도서관이라는 데를 움직이고 있죠. 도서관이 고전이 없으면 도서관 자체가 존재할까요? 그냥 아주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지금 막 나왔다가 사라지는 책들만 있으면 도서관이라는 이 토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고전이 있어야지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대학이 왜 있냐? 대학이 있는 것도 고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토대의 밑에 바로 정신의 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고전에 대해서 막 죄의식 느끼고 근데 막 무거운 데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거는 학교에서 정말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고전 시간에 뭐 너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잤어요. 자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딱딱해, 고전 선생님들은?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죠, 일종의. 그래서 어려워, 두려워. 근데 뭐 또 무시하면 또 굉장히 찔리고 뭐 이런 부질없는 감정들을 만든 건 교육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고전은 그런 물과 공기 같은 지혜의 파동이고 내가 고전에 접속하는 순간 3,000년, 5,000년의 시공간이 열리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예? 안 그러면 나는 100년의 삶 안에 갇혀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구리시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100년 중에 내가 진짜 맑은 정신으로 주인으로 사는 시간이 몇 년일까요? 있긴 할까요? 지금 현대인들한테? 예. 근데 고전의 파동에 접속하는 순간 나는 그 정말 무한한 그 어떤 하늘을 만난다는 하늘의 세계와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이렇게 많고 고전을 이제 누구나 조건 없이 읽게 됐는데 너무나 이거는 당연하게 누구에게나 누려야 될 특권이죠, 특권. 아마 그 독서 목록이 좀 바뀌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만 사실 거예요? 몇천 년 사실 거예요? 예, 장수를 꿈꾸는 저는 몇천 년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굳게 하게 되네요. 네, 더 오래 살 거예요, 선생님보다. 너무 장수에 대한 욕망이 네, 많이 제 의식에서.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장수 프로젝트잖아요. 동양의학에서. 양생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왜 그럴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마음이 평화로울까?
지혜 접속에 지혜. 그러면 그게 바로 고전과 만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생은 도로서 이루어진다. 예. 근데 현대 의학에선 그런 개념이 없죠. 예.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오직 물질 생리적인 차원의 어떤 무언가 좋은 것들이 막 투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전을 안 읽어도 되는 건데 꼭 그렇게 읽어야 되나? 이런 식의 저항감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고믹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제 고민을 막 얘기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텐데 이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두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 한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김현 시인님은 조혜진 소설가와 나눈 편지를 묶은 책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를 비롯해서 여러 앤솔로지에 참여하셨어요. 함께 쓰는 것과 혼자 쓰는 것은 어떻게 다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함께 쓰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미숙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조혜진 소설가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거를 책으로 한 권 묶었는데 뭐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혼자 글을 쓸 때는 그냥 나 혼자 말하기 같은데 그 편지를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말하기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듣기에 조금 더 가까운 글쓰기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내가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답장을 해오는데 거기에 또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써보셨을 테니까 다 안 쓰잖아요. 편지에는 뭔가 애둘러서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뭐 좋아해를 얘기해도 사랑해 이렇게 안 쓰고 뭐 저기 있는 어떤 달이 있고 뭐 막 이렇게 애둘러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또 그걸 다 캐치하고 아 얘가 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나도 또 애둘러서 그래 나는 뭐 물에 비친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말 잘 듣는 거, 잘 헤아리는 거, 그리고 감흥하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함께 쓴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막 신나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분인지를 이렇게 막 감흥을 하면서 쓰는 거여가지고 혼자 쓸 때랑은 그게 조금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미숙 선생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아마 그게 또 선생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네. 저희는 아예 글쓰기로 수련하기가 그 아주 중요한 비전이자 모토예요. 글을 안 쓰면 가미당의 내부 멤버는 못 됩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놀랍게도 막 어려워하면서 자신이 글을 쓰게 되면 자기 원래부터 쓰고 싶었다고. 다 이런 고해성사. 그렇게 은큼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쓰고 싶다. 창조하고 싶다. 아까 그 김현신님이 그 왜 고전에 남자들 것만 있냐? 당연히 고전의 저자는 다 남자예요. 그 여성들은 뭘 했냐? 괜찮아. 여성들은 그때 애 낳았어요. 애 낳고 기른 거예요. 이게 생명 창조하고 남성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이 애 낳고 기르면. 뭘 했냐? 진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사회적 구조에서 위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억눌려게 되고 뭐 그쪽은 막 굉장히 뜬 것 같지만 지혜 영역에 가면 그냥 창조를 한 거예요. 삶을. 진리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이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고 저는 그 여성이 글 쓸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다 전부 다 손으로 다 만들어서 뭘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금 못하는 게 사실 이제 정말 큰 문제인 거지. 여성 저자가 왜 없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쓰시면 된다고. 지금부터는 여성들이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저희 가미당에 고전 강의하면
진짜 그 시를 쓰거나 문학을 소설하는 데는 여성이 꽤 있죠. 네, 여성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에 대하나 만남하고 이러면 오시는 분들도 여성이 훨씬 더 네. 많아요. 여성이 많죠. 그러니까 문학은 당연히 예전에도 여성이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주영, 명리학, 그다음에 불경, 노자, 장자. 이전에 완전히 남성이 다 점령했던 거. 여성들은 그거를 하면 여성답지 못하다고 인정됐던 그런 영역인데 90%가 여성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쓰면 돼요, 여성들이. 아무도 그걸 말리는 사회적인 뭐가 없다니까요. 저만 저를 말리죠. 본인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창조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아이를 많이 못 낳다기보다 뭐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 그 이유가 별로 없어졌고, 다 키우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뭘 창조해야죠. 언어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쓸 때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자의식이에요. 시 소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인문학적 글쓰기를 해도 왜 이거를 쓰기가 어렵냐면 이걸 남이 읽는다는 것을 정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 바깥은 내가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꺼내놓는 거를 남이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라니 써놓고 보면 본인이 자기 모습에 기절초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는 방법은 타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타인한테 보여줘서 반사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고치게 돼 있어요. 혼자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단언컨대 안 돼요. 내가 잘 쓴 다음에 짠 하고 나가야지. 다음 생도 안 되고 그거는 다음 몇 번 태어나도 안 됩니다. 이 장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써야 됩니다.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제가 그 최근에 국어 선생님들 15분하고 이렇게 시쓰기 모임을 해요. 근데 국어 선생님들 하면 왠지 그냥 막 다 막 쓸 수 있을 것 같고 잘 쓸 것 같고 이러는데 아니, 진짜 못 써요. 저 요즘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이라는 걸 속여요. 국문과 나온 것도 숨겨요. 난 좀 학벌 세탁을 이렇게 하는 거. 한 10년 뒤에 보니까 국문과 나왔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세요. 어쨌든 쓰기 자체가. 근데 저희가 최근에 9월 이제 들어서 뭐 하고 있냐면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채집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게 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딱 하나씩 그날의 단어를 딱 찾아가지고 뭐 신조어도 괜찮고 단어도 괜찮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톡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왜 오늘의 내 단어인지 그리고 거기에 짤막한 글을 붙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무척 재밌어하시고 그리고 그게 좀 보여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제가 너무 어려웠고 이런 단어를 괜히 뭐 이러다가 한 2, 3일 지나가니까 그냥 너무 유치하게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뭘 봤냐면요, 왜 이랬냐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같이 할 때 긴 글 쓰기가 어려우시면 뭐 단어라도 이렇게 찾는 거 시작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덧붙였어요. 함께 읽고 같이 쓰는 어떤 팁도 하나 얻어갔습니다. 네. 독서 동아리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지금 독서 동아리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얼굴도 좀 보이고 하시는데요. 먼저 기회를 자발적으로 손을 드시는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지적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저는 질문을 하도 받으셔서 질문은 아니고 약간 팬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한참 하이틴 로맨스 읽을 때 그 책이 정말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금오신화를 보고 심쿵했어요. 그만셨지? 이런 연애 소설이 만복사 저포기.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면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하고 그때쯤 돼서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랬으면 제가 계속 고전을 열심히 보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사실 고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현대물을 봤거든요. 근데 고미숙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열심히는 아니에요. 저는 하루 8시간씩 자기 때문에 아니시면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아니 해석을 하셨을까 오래 하면 돼요. 싶더라고요. 조금씩 오래 막 열심히 막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상을 그냥 물과 공기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죄송하게도 이제 쓰고 자꾸 읽기만 하지 말고 쓰라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선생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계속 선생님은 좋은 책을 계속 쉽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갈 거고 근데 저희 가미당에 이제 그렇게 세미나를 왔다가 좀 깊이 공부를 그러니까 몇 년 이제 독서 동아리 같이 하잖아요. 저희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년을 하면요. 아까 이거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지루해 이런 시간이 와요. 권태기가 와요. 내가 창조하고 싶어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서 동아리가 한 1년이나 2, 3년 안에 해체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방식으로 만나는 게 뭔가 더 이렇게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럼 거기에 핵심이 뭐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팍 높아져요. 그러면 연결이 돼요. 이럴 때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좀 깊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못 써요. 정말 이렇게 학벌이 좋고 밖에서 막 기업을 막 운영하고 막 이런 분 진짜 직업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최하위 클래스예요. 너무 못 써서 저희가 설마 이 직업이 그래서 신상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진짜 이 직업 맞아? 근데 초등학교 졸업한 초졸, 중졸, 고졸 이런 애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유의 길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입만 했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럼 내가 길을 내려 그러면 뭐 자갈비니 덤불을 내가 막 헤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딱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책도 많고 중년이 돼서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책 읽다가 좀 철학을 깊이 하고 싶어. 그래서 더 동양학 뭐 막 하다가 내가 쓰겠어.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어요. 그게 한 뭐 5년, 길면 7년, 8년. 아니 뭐 100세 인생에 뭐 그거는 그 정도면. 근데 이렇게 갈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진짜 인생을 같이 하는 친구가 생겨요. 안 그러면 그냥 좀 이 거리두기 안에서 항상 사람을 만납니다. 적당한 독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밀도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더 밀도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려면 책을 이제 글을 쓴다. 그리고 글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어려운 책을 기꺼이 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책들을 뭐 읽었다고 이해 절대 되지도 않고 기억도 안 되는데 접속이 된다는 게 놀랍죠. 저와의 공통점 하나 더 찾았어요. 고미숙 그래요? 선생님이랑. 저도 잘 거 다 자고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글 쓰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저보고 이제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으니까 되게 다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아무리 봐도 나는 잘 것도 다 자고 먹을 것도 먹고 놀 것도 놀면서 글을 쓰거든요. 근데 남들이 소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또 지금 또 위험한 발언 이거. 네. 아니 어쨌든 그런데 뭔가 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막 뭔가를 안 하면서 포기하면서 막 이렇게 단숨에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고 뭘 하면서 끄적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뭘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밀어두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곁에 두고 그렇게 해 나가면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 네네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공감이 정말 많이 되죠. 여기 구리시의 독자들을 대표해서 독서 동아리 회원들께서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구리시에 독서 동아리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50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실 겁니다. 저부터 얘기 먼저 해볼게요. 아까 잠깐 제가 독서 동아리 쉼이라는 독서 동아리 하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쉼 독서 동아리는 직장 내 독서 동아리예요. 독서 동아리를 하게 된 계기가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방전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쳇바퀴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계속 방전만 되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독서 동아리를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막 시작을 할 때 여기 구리시의 그 도서관 내에서 독서 동아리 리더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하고 이제 심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얻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방전되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그 지친 것들을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충전이 됐거든요. 그 독서 동아리가 뭐길래 월일에 책 한 번 읽고 같이 토론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충전이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1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는요. 책을 읽는 거는 좀 지루하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완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오면 완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토론을 통해서.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다르고요. 다른 부분은 또 몰랐던 부분이 또 다르고 각자의 의견들을 같이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그 책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푹 그냥 젖어 있다가 나오는 그 기분이 진짜 짱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 기분 때문에 독서 동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독서 동아리를 정말 강추하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독서 동아리 하시면서 저처럼 좋았던 부분이나 혹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들 있으시면 아까처럼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안 하시면 저 지적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공감하시거나? 저는 그 논책 놀파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책은 좋아했지만 편식하고 혼자 감상에 젖는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그 책이 나를 뒤통수 쳐서 돈을 못 벌게 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살게 했다라는 그런 거에 빠져 있다가 선생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젊었을 때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걸 추구하고 살아 이러면서 그게 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다들 옛날에는 명품백 자랑하는 게 눈에 안 들어왔다가 나는 왜 그렇다고 내가 꼭 갖고 싶지 않아도 내가 누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처지가 안 될까 막 이랬다가 다시 그렇지만 이게 나야 이러면서 독서 동아리에서 다시 절 찾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독서 동아리에 폼을 배운 거예요. 여기 선생님처럼 그 어떤 그 리더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책에서 어떤 토론할 거리를 미리 글로 써보고 그 글을 그 문제거리만 가지고 사적인 자기 얘기는 그거 관련된 얘기만 하고 다른 수다로 안 빠지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결국에는 이제 또 걸러지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또 누가 뭐 일이 있어서 빠지면 그냥 기다려주고 3-4명이 모여도 그냥 쭉 하는 거죠. 코로나가 있어도 줌으로 하고 그 점은 정말 인상 도서관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미숙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을 이게 이제 2년쯤 돼가면서 우리도 이게 약간 좀 만약에 식상해진다면 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쓰기는 우리가 다 인식이 그 창의력이 있는 그 타고난 그 1%의 천재성이 없으면 그 쓰기가 빛이 안 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남의 글을 읽기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고미숙 작가님께서 아까 김현 시인님처럼 그 뭐 하루의 단어 이런 것처럼 어떤 팁을 주신다면 뭐 일기를 써서 교환한다든지 뭐 좀 뭐 편지 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후감을 쓴다든지
제일 기초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팁을 그게 원래는 이제 감리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오랜 시간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오늘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시면 또 혹시 인창도서관에서 또 그런 강의를 듣게 해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우리 그 구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에도 다 적용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탁드립니다, 고미숙.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긴 해요. 답변하면 되나? 네. 근데 그 글쓰기는 천재성이 필요하지 않고 천재성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또 오해거든요. 음악은 천재가 필요하고 미술도 그렇고 예술은 그래요. 그거는 그냥 타고나야 돼요. 노력으로 되는, 그 타고난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글쓰기는 왜 천재가 안 되냐면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사회적인 거예요. 음이나 색깔은 사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원초적인 거라고, 원초적.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런 예를 많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케이팝이 그렇게 대단하고 막 다 아이돌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다 연습생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뭐 우리나라가 잘 살게 행복해지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세요, 엄마들이. 다 여기를 그냥 뭐 JYP, 뭐 SM 이런 연습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스포츠, 축구하고 축구하고 야구. 그러면 우리나라 막 엄청나게도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하지 않아요? BTS가 BTS 다음에 DTS 나오고 ATS 나오고.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서 하는 공부가 글로 하는 거예요. 책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그 보편적인 존재 조건은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책을 줘요. 언어로 사유하라고. 다른 천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주로 문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학에 유감이 좀 있어요. 시, 소설가는 그건 예술이거든요. 약간 언어를 예술화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글쓰기는 그 예술화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길을 찾는 거예요. 이 글쓰기하고 이거를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천재성이 필요한 영역은 인류 진화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인류 진화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천재는 특정 조건에서 뜨는 거고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동의보감에서는 병증이라고 합니다, 천재는. 이 삶이 되게 위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책으로 생각하고 길을 찾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이제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원 갔을 때 제 위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 땅 밑에 있다면 거의 천상에서 그 공중부양하는 사서상경 다 통달하고 그 동양학은 기본으로 쌓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는데 이건 정말 같은 학년이 쓴 건데 내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를 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제 분수를 알고 그런데 절대 포기할 생각 안 했어요. 왜? 10년이든 20년이든 글쓰기를 배우면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5년 정도 되니까 제 앞에 있던 천재들이 다 없어졌어요. 버티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든. 저는 아주 지금도 너무 통쾌하고 천재들은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재능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면 바로 방송국 PD가 되고 신문 기자가 되고 무슨
영자 신문사 기자가 뭐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예.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재능을 소비하게 돼요. 예, 재능이 없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고 진짜 버티는 게 최고인 게 제가 교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백수로 새로운 길을 막 이제 열어서 근데 주변에 다 백수가 된 거예요. 그땐 처음에는 저만 백수였는데 중년 백수가 왜 이렇게 백수가 너무 많아지고 근데 제가 취직이 안 됐을 때 취직이 됐던 친구들 있잖아요. 교수.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근심 걱정이 태산이죠. 저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고전평론가는 정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있구나. 이거를 좀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천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들이 막 박수 쳐주는 글을 써야겠다. 그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글을 한 걸음 나갈 때 아까 얘기한 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지금 잘 길을 못 열었어. 그래서 글이 이상해. 그러면 비판을 받는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허점을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미당의 글쓰기의 그 모든 비법은 뭐 홈페이지도 있고 제가 쓴 책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훈련하는지 과정이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앞으로 이제 도서관이 이제 정말 문화와 정치 경제학의 중심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쓰기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읽기와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듣는 강의 그거는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런 걸 전국의 도서관들이. 근데 이제 점점 다 이제 새로운 욕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들이 거기에 지금 그 다음 스텝을 잘 아슬아해요. 막 낭송으로 이 길을 열든지 글쓰기로 열든지 하면 뭐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구성원들의 그 능력과 활동 범위를 더 높여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멘토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이제 공직 사회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글쓰기를 배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죠. 가미당은 그렇게 해요. 글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이제 그 저자층이 생겨서 저는 이제 원래 하던 강의와 이 역할을 거의 이제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환이 돼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지도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하냐? 그거는 글쓰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리뷰부터 시작하든지 이제 컬럼을 하든지 그거는 구체적인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금 참조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게 글쓰기의 작은 방향부터 커다랗게 독서 동아리,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놈의 천재성은 버려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재는 절대 장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장수하고 싶다고. 그쵸, 장수하고 싶은데 혹시 천재성 버리실 건가요? 저 천재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책 쓰기가 쉽다고. 그러게. 아까 네, 바로 그냥 손절하네. 바로 버리고 길게 사는 걸 택하셨습니다. 예. 자, 또 여기 이제 별로 없어요. 예, 선생님. 이제 한두 분한테밖에 질문 기회를 못 드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네. 네, 저는 구리의 아홉마을 독서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6년 된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냐면 26년 됐는데 오래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계속 멤버들이 많이 바뀌면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한 4, 5년 정도 됐고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7, 8명, 10명까지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그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모임은 하고 책들도 다 읽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오래되신 분, 뭐 저처럼 4, 5년 되신 분, 새로 오신 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같이 읽는 즐거움을 좀 느끼면서 이게 좀 더 단단해지고 이 역사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는 즐거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독서 모임 할 때 어떤 활동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뭐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거를 하면 좀 같이 읽는 즐거움을 좀 더 체험하면서 다음 단계로 밀도 있게 나갈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좀 뭐 조언이라든가 도움말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 그죠? 자꾸 멤버가 바뀌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서도 또 계속 뭔가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네 조언을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같이 읽는 즐거움. 네. 글쎄, 제 그냥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나요? 책 두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같이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책 냅두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는 되게 향락적으로 바뀌어갔어요. 점점.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책 이외의 것이 조금 더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하소연하고 신사한탄도 하고 뭐 이렇게 차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사실 진짜 그거 같아요. 그 읽기에서 뭔가 한 스텝 더 나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 문이 쓰기 말고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같이 진짜 뭐 독후감을 뭐 140자로 써보자라고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해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독서 외적인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걸 깊이 읽어보자라는 생각 좀 들고 물론 한 글자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책을 좀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즐겁게 읽기 하려고 하면 고르게 되는 책들이 대체로 있잖아요.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소설이거나 그냥 쑥 읽어서 다 이해되고 그 이해된 걸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조금 한 스텝 더 즐겁게 읽기 나아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 그런 책들도 좀 찾아가지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집단지성 발휘하듯이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서로 정답이 있는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계속 서로 그냥 질문하는 거. 이게 맞는 거 같아? 너는 어때? 근데 저는 그렇게 약간 질문 찾기 같은 거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책 읽기도 한 스텝 즐겁게 올라가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 많은 벗들이 떠나가고 다시 오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공동체는 원래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이 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그 과정을 다 이제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낭송이나 암송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산만해지고 자기 뭐 결국 이제 가족 얘기 막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감정 상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독서 동아리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거가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음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과정도 있고. 근데 그 토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재밌죠. 근데 암송 그래서 고전인데 그냥 요즘 나오는
그 뭐 그냥 보통 책을 암송하자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뭐 시낭송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시는 또 약간 시도 좋아요. 근데 시만 갖고는 또 약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전으로 가면 고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문이고 산문이라도 굉장히 운문적 리듬을 갖고 있거든요. 이 진리가 갖고 있는 파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송을 하면 토론이나 뭘 안 해도 내가 굉장히 이렇게 아까 물과 공기를 이제 이렇게 교체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암송 낭송을 이렇게 처음엔 낭송을 해요. 낭송으로 막 해서 소리의 파동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깨워내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노트에 책을 막 그냥 뚝뚝 써요. 요즘 줌으로 하니까 저녁 7시에 짠 모여갖고 30분 동안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좋다, 그렇죠. 근데- 각자 쓰고 그래요? 그렇죠. 자리에서. 나는 그 네. 프로그램을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서 야 저게 누가 오냐 세상에 저렇게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만나 쓰고 다 쓴 다음에 서로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몸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요. 근데 이제 최고의 제가 효과를 본 거는 주역 암송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무슨 신앙 간증하고 싶을 정도예요. 주역은 동양 텍스트 중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근본인데 가장 어려워요. 일단 주역의 언어는 한자를 아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점성술이고 그다음에 사상의 모든 원류이기 때문에 근데 주역을 이제 동양 고전의 제일 정점에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 의무감으로 배웠어요. 배우고 근데 이거는 논리로 이거 지금 현대인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하자. 암송을 하자. 예. 근데 그 주역 암송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더 이제 놀란 거는 중년들은 나이 들어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벌써 하게 됐네? 이게 너무 신기해. 진짜 요즘 청년들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점성술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주역은 점성술이지만 굉장히 알고리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까다로운데 딱 접속을 하잖아요. 한자도 몰라요. 이건 좀 유머인데 한자도 죄송해요. 자, 다 같이 웃어볼까요? 정말 쓸쓸하네요. 한자도 모르는 애들인데 주역으로 한문을 떼요. 주역을 배우는 자기가 너무 근사한 거야. 막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청년, 중년 다 내 인생의 주역 이런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연재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암송을 하고 낭송을 하고 막 낭송 대회도 막 굉장히 많이 하고 수업 전에 꼭 낭송을 하고 그랬는데 주역은 64기까지 다 외우는데 저도 이제 끝까지 다 외우는 거를 외웠었으면 하루에 8시간 걸려요. 8시간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 거를 2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매일 그걸 갖고 다니면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엄마들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우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족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엄마가 잔소리라네. 엄마가 어디에 몰두해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고 감정이 너무 담백해졌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절로 수행이 되죠. 감정의 순환, 관계의 불통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주역은 정말 어떤 괴를 뽑아도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걸로 가미당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힘? 그러니까 그걸 외운 다음에는 글을 쓰라고 하면 아무도 거절을 안 합니다.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고전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하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송하세요. 그게 동양의 공부법이에요. 동양은 이미 이 10대 때 사서 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외운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서양의 공부법하고 반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렇게 공부의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가 돼서 수다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밀해져요,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밀도를 높이는 건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당장 뭐 어떻게 쓰라는 거 쓰는 것도 저기 좀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네. 기본기를 익히는 건 혼자서 못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공부를 삶하고 밀착시키는 거. 그게 이 가미당을 지금 20년 제가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선생님 노하우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리에서 50여 개의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아니 또 다들 이렇게 쓰셨어요. 뭘 막 열심히 해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생님 또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낭독과 암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독서 동아리 공연이 또 있는데 그래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구리시의 독서 동아리 회원 여러분께서 장기자랑을 준비해 주셨어요. 독서와 예술이 만난 예술 독서의 무대를 보시겠는데요. 아홉마을 주부독서회의 이은순 선생님을 모시고 무대에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선생님 열심히 쓰고 계시다 갑작스러운 호명을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낭독과 암송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이쪽에 모셔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마을 독서회원 이은순입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저기 이렇게 도서관 사서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을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와. 이제 아마 내년에는 누군가 주역을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회 같이 보면서 선생님들 두 분 얘기 듣고 또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 질문 주신 거 답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네, 많이 또 팁도 배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신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늘. 네, 어떠셨어요? 사회 같이 보고 하셨는데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구리 시립도서관인 특히 인창도서관은 굉장히 각별한 사연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제가 얻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독서 동아리를 아직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독서 좋은 책들 많이 읽고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 자주 왕래해 보시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월, 9월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여러 도서관에서 여러 작가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도 있고요. 교육하는 자리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육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너무 늘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부터 제가 없어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두 분 선생님 사실 그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나요? 아, 두 분 서로 매력에 빠지셨나요? 이쪽은 확실히 빠진 느낌이 있는데. 저는 네. 매력 발산을 좀 덜 했어요. 근데 매력 발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넋을 놓고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호박아 만. 아니 너무 고우시네요. 네. 아니 아까 그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 저는 미장원을 못 가잖아요. 지금 잘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길면 아무데나 잘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사가 벌어져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데나 잘라버려요. 기계 삐져 나오는 데를. 그래서 아 이분은 이렇게 예쁘게 길렀구나. 역시 이게 참 네. 코로나에서 방법도. 살아남는 두 가지 방식. 아니. 자르거나 기르거나. 제 방법은 이건 실패인 거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볼 때마다 그냥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와, 와, 정말 진짜요. 사회자로 살아남으려고 네. 진짜 장수. 네. 여러분 아시죠? 제 꿈이 네, 뭐다? 장수, 장수. 장수. 네. 네. 자, 두 분 끝까지 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독서 동아리 함께 읽고 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네, 두 분께서 네, 현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두 분의 행보를 좀 응원하게 될 것 같고 영원한 팬으로 네, 혹은 함께 글 쓰는 뭐 저자로서 네,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품고 가는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셔요. 네. 또 인사 아직 네, 안 인사. 끝났나요?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예. 너무 뜻밖의 재밌었어요. 예. 별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왔다가 근데 조금 더 그렇게 활발하게 질문을 주고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마음에 아마 이렇게 막 얘기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책과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는 강감찬 TV라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활동 같은 게 많이 드러나니까 적극 참조하시고 그래서 인창도서관에서 그런 모든 활동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감이당하고 아주 좋은 길벗이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시인님도 앞으로의 행보 다작하는 작가. 네. 네, 저는 지금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추석 지나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집 나오면 네,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구리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하면 저는 네, 근데 다른 그 칼국수 유명한 집이 생각나서 그 맛이 떠오르거든요. 이 음식의 맛이 먼저 확 떠오르는데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시상식을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책놀파 독서 동아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구리시 논책놀파 독서 동아리. 위 논책놀파 독서 동아리는 활발한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책 읽는 구리시 조성과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타 독서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2021년 구리시 우수 독서 동아리로 선정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구리시장 안승남.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홉마을 주부독서회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상장 구리시 아홉마을 주부독서회.
활발한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책 읽는 구리시 조성과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타 독서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2021년 구리시 우수 독서 동아리로 선정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구리시장 안승남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리 D 독서 동아리 나와주세요. 상장 구리시 동아리 D 독서 동아리. 위 동아리는 활발한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책 읽는 구리시 조성과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타 독서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2021년 구리시 우수 독서 동아리로 선정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구리시장 안승남 대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독서 동아리 한마당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대하셨어요? 이렇게 자리가 될 거라고? 근데 저는 걱정이 오늘 돌아가셔서 이 분위기를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하면 같은 동아리 멤버들이 좀 삐질 것 같아. 야, 너는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됐냐? 그때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근데 내가 오늘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역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꼭 좀 확인을 좀 해다오. 참 훌륭한 작품을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을 했다. 독서 동아리도 만나면 항상 대화들 하시죠. 한 번도 말 안 하고 가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없죠? 오늘 질문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독서 동아리 모임이 더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라도 가슴도 펴고 어깨도 펴지만 책도 펼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모여가지고 혼자 본 책보다는 함께 각자의 시각으로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다 보면 꼭 보면 내가 못 본 면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밥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요즘은 몇 명까지 모이죠? 6명까지 모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백신 열심히 맞으셨고 아직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아직 자기가 젊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직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맞았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여러 활동하신 분들도 남아있는 백신만 막 맞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백신 맞으신 분들 2-3분, 4-5분 또 안 맞으신 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워야 된다. 우리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도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런 좀 떨어셔야 되는데 준비되셨죠?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역시 우리 인간들은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도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서 동아리 한마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쫙 전파될 텐데 전파되기 전에 사전 예보를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혼자 간 게 아니라 나는 출연진으로 간 거야. 대신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분 작가님 짧은 시간 멘트하는 걸 들었는데 질문을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느꼈어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구리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들이 또 공동체가 되고 하면서 시민이 정말 행복한 그런 도시로 갈 겁니다. 그 모든 힘은 바로 이 구리시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 받으신 동아리 받지 않은 동아리 전부 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열린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인창도서관에서 수업을 받았고요. 또 2020년에 온라인 수업으로 같은 수업을 심화 과정을 수료한 구리 시민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는 그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 찬반의 반박 없이 이런 그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자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논책 놀파입니다. 논책 놀파의 뜻은 논놀과 책파라는 두 개의 그 동아리가 합쳐진 건데요. 처음에는 나눠서
토론을 했다가 지금은 합쳐져서 논책 놀파고 뜻은 논놀은 논제로 놀자, 책파는 책을 파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독서 동아리가 제 정체성에 어떤 무지개를 얹어준 것 같은. 그래서 그 서정주 시인이 80% 키운 것은 고향의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20%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 20%가 독서고 독서 동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공감을 하는 것도 좋고 공감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아 이게 세대 차이인가? 내가 좀 더 오픈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 동아리의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선시대 사람인데요. 이덕무의 책만 읽는 바보 그 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은 그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 별명이 감서치예요. 볼간자, 책서자, 어리석을 치자. 자기는 책만 읽는 바보라고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나도 나의 고민이 있고 다 그렇게 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는지 그렇지만 그거를 타파하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주 감명 깊게 읽는 책입니다. 구리 아홉마을 주부 독서회는요 1995년에 설립이 돼서요 지금까지 쭉 26년간 동아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요 문학 기행을 가요. 상반기 때는 서울 근교로 가고요 하반기 때는 서울을 벗어난 충청권이나 강원도 쪽으로 가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저자의 문학관에 가서 책도 소개받고 저자의 삶과 문학을 보고 같이 듣고 보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문학기행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서 책을 읽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줌으로 톡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심리전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3학년인 아이가 난독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3학년 아이 중심으로 아유 이 천덕꾸러기야 책을 못 읽어 다들 그러지만 선생님은 그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걸 딱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과의 관계 또 10살 아이가 본 광주 사태 또 거기에는 고부갈등도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소개하는 그런 곳곳에 그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강주 사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오면서 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독서 동아리는 50대 이후의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책을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생각, 또 나와 다른 생각,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 그런 걸 통해서 영원히 책도 친구지만 사람도 친구구나 라고 해서 독서 동아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고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는 쉼 독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또 특히 직장 내에서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진이 많이 빠지고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떤 좀 돌파구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를 우연한 기회에 만들게 됐고 도서관에서 또 마침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10여 명 정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가 전태일 열사, 전태일 씨가 돌아가셨던 딱 50주기가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어느 청던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굉장히 그 일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이루어지고요.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동아리란 저한테는 고농도 영양제 앰플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막 방전이 되고 어려웠을 때 독서 동아리를 시작을 했고 매달 이어져 오는 독서 동아리를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하는 내용들은 많지만 그 끝나고 하고 났을 때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독서 동아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까지의 모든 회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책을 읽고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또 지금 그 주부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의 어려운 부분을 그걸로 충분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짱입니다.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진 독서회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한 달에 2번씩 둘째, 넷째 수요일 날 모여서 그동안 읽은 책을 내용을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독서를 하면은 새로운 책, 오래된 책 이런 것을 다양하게 읽음으로 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회원 간에 오랜 친목을 해서 정다운 친구가 생겨서 노년을 외롭지 않게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휴대폰 사용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 영상 전문가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하고 또 어린 독서 회원들이 또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독서 토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진 독서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6월 23일 날 이렇게 기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듣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독서를 토론을 하는 수준들도 좋고 토론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감을 나누면서 많이 지식이 쑥쑥 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 회원들이 좀 더 이제 더 뜨겁고 많이 모여서 서로 이 어진 독서회를 더 살찌우고 우리 모두 인격과 모든 노후가 더 풍성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진 독서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진 독서회 화이팅!